오늘부터 남과 북의 시간이 같아졌습니다. 30분 늦었던 평양 시간이 오늘 0시부터 서울과 같아져 북한이 평양 시간을 도입한 지 2년 10개월 만에 남북의 시간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가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 주식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적시한 금감원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모집해 과도한 노동과 폭언, 폭행을 일삼아온 극단을 고발합니다. 연출가는 청소년들에게 아들의 숙제를 대신시키고 밤마다 전신 안마까지 하게 했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느냐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너무 높은 곳에 설치돼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가 전국의 287개 측정소를 확인한 결과 10m 규정을 지키는 곳은 전국의 56곳뿐이었습니다. 갤럭시 S9, S9 플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분 차이가 났던 남북의 시간이 오늘 다시 통일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것이죠. 북한이 오늘부터 실행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평양 시내 11시 30분을 가리켰던 시계탑의 시침과 분침이 12시로 조정됩니다. 지켜보던 주민들도 새로 시간을 바꿉니다. 북한이 한국보다 30분 느렸던 북한 시간을 30분 앞당겨 남북의 시간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한반도의 시간이 분단된 지 거의 3년 만에 이루어진 시간 통일입니다. 5일부터 변경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과 남이 하나로 합치고 서로 맞추어 나가는 과정의 첫 실행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시간이 존재했던 건 북한이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을 이유로 평양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의 집에 걸린 두 개의 벽시계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시간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북한 내부적으로 여러 혼선이 불가피했지만 김 위원장의 구두 약속에서 실행까지 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향후 활발해질 남북과 북미, 북일 교류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논의된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모습, 독자 노선을 버리고 국제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남북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하기로 약속한 확성기 철거 역시 일주일도 안 돼 모두 끝내는 등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발표하며 한미 두 나라 정상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뤄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22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며 두 정상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항구적 힘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 75분간 통화한 데 이어서 22일엔 워싱턴에서 직접 만나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입법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9일 도쿄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관련한 중국과 일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확정됨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은 자연스럽게 22일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과연 북미 정상회담은 어디서 열릴까요? 장소와 날짜가 결정됐고 곧 발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워싱턴에서 박민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총기협회 총회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trip is being scheduled. We now have a date and we have a location. We'll be announcing it soon. 이에 따라 곧바로 이어진 총기협회 연설에서 발표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깜짝 공개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re really doing well with North Korea. I won't use the rhetoric now. Now I'm trying to calm it down a little bit.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북미 회담은 당초 예상됐던 5월이 아닌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6월 초를 지나 6월 중순에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로 거론한 판문점을 놓고도 백악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최종 선택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니다, 감축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미국을 방문하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로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소희 기자입니다.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지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인식을 한미 양국이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거론될지 모른다는 일부 보도나 우려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주한미군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국가나 또 연합 방위 태세의 국가나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이 주한미군 감축설을 부인하는 성명을 냈다고 전하면서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미 간의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한미 양국 간 방어 태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이번 방미에서 볼턴 보좌관과 2시간가량 면담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해법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조율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의용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나 일정은 미국과 북한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양국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원하면 숙식도 제공해주는 극단에서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한 의혹, 어제에 이어서 고발합니다. 이 극단의 연출가는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밤마다 전신 안마를 시키고 거의 개인 비서처럼 부려왔다고 합니다.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단 학생들이 합숙을 하며 연기 지도를 받는 이른바 미션홈. 3명의 여학생들이 한 방을 쓰는데 똑바로 누워야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입니다. 옆에 이렇게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우면은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자야 돼요. 곰팡이도 되게 많이 쓸었고 살기 힘들었죠. 단원들은 여기에서 청소와 빨래, 요리는 물론이고 연출자 아들 둘의 받아쓰기 숙제와 악기 연습 지도까지 도맡아 있습니다. 연출자는 아예 단원들이 소통하는 SNS에 받아쓰기 자료와 학원 일정을 공지해놓고 알아서 챙기도록 했습니다. 네가 인성을 준비하고 네가 이런 걸 준비해놓은 다음에 정말 무용은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서 충분히 내가 이 시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학부모들이 번갈아가며 등교 지도를 하는 녹색 어머니 회에도 극단 단원이 대신 갔고 취침 전 1시간씩 전신 안마해주는 일도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전에 시키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대기하듯이. 그리고 하다가 졸아도 혼나고 잘 못해도 혼나고. 심지어 여성인 연출자의 안마를 거의 전담하는 남자 단원이 따로 있고 때로는 동침하는 경우도 있다는 믿기 힘든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선배는 안마랑 거기서 자요? 네. 단 둘이? 네. 미성년 때부터 안마를 해온 해당 단원은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연출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안마를 했을 뿐이라며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마음 담아서 아들이 엄마 안마해 주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극단 측은 돈을 받지 않거나 적은 돈을 받으며 숙식과 레슨을 제공하는 만큼 역할을 분담한 것일 뿐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집으로 가니까 그것들이 파트로 다 나눠요. 같이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가족처럼 살다 보니까. 하지만 연극을 가르치겠다고 모집한 아이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노동을 시킨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성년자가 많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데려다가 강제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특별히 더 양형적인 측면에서 무겁게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 단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그리고 상습폭행 혐의로 연출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환경부는 올 초에 측정소 높이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과연 고쳐졌을까요? 확인해보니 여전히 대부분의 측정소가 너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미세먼지 측정소입니다. 천장을 뚫고 나온 관으로 미세먼지를 모은 뒤 바로 아래 무인 분석실에서 측정합니다. 환경부는 측정소 높이가 3m라고 했지만 4, 5m쯤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지상과 가장 가깝다는 측정소가 이 정도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여기입니다. 옥상으로 나와 간이 계단으로 또 올라가야 합니다. 지상에 사람이 개미만 합니다. 측정소 높이가 27.8m입니다. 저건 좀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으세요? 네. MBC가 확보한 전국 287개 측정소 높이 자료입니다. 자치구마다 측정소가 하나씩 있는 서울에선 성동구가 가장 낮고 마포와 서대문이 20m를 훌쩍 넘깁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 사람 코높이인 1.5에서 10m 사이가 원칙이고 불가피하더라도 20m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구시와 대전, 세종의 경우 10m 아래 설치된 측정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56곳만 10m 원칙을 지켰습니다. 20m가 넘는 21개 측정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곳이 절반이 안 됩니다. 최근 환경부 자체조사에선 높이 20m가 넘는 측정소에서 잰 미세먼지 농도가 지상보다 28% 옅게 나오는 등 높을수록 수치가 부정확했습니다. 대부분이 평가 절하된 값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훨씬 더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하는 데는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리고 있지만 얼마나 높게 설치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측정소 높이는 MB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협의하려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취소됐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30대 남성에게 얼굴을 맞아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사흘째인 김 원내대표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폭행을 당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는 현장에서 당원과 국회 경비원 등에게 제지당한 뒤 이후 경찰로 신병이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특정 정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자유한국당의 불만을 토로하기로 했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때린 적이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종잡을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 안만들어 좀 참 통일해보자고 국회 비대달라는데 그렇게 어렵나? 그때까지 못 소리고 나도 어머니 때린 적도 있다. 아니 아버지. 병원으로 이송된 김 원내대표는 두통과 턱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치료를 마친 뒤 다시 국회로 가서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범행의 배후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음모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식 중인 원내대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에 한 번도 없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밤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폭행 사건으로 당초 오늘 오후 5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병원을 찾아 김성태 원내대표를 문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국산 맥주는 맛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지면서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하네요. 맥주 시장의 뜨거운 경쟁을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마트 맥주 코너의 주인공은 단연 수입 맥주들입니다. 잘 보이는 곳엔 세계 각국의 화려한 맥주들. 국산 맥주는 임시매대 한 켠으로 밀려났습니다. 수입 맥주 가격은 큰 거 4캔이나 작은 거 6캔에 10,000원씩. 국산 맥주들은 작년부터 판매량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맥주가 아무래도 그 라거 스타일의 그 한 가지 스타일로 다 채워주고 있는 반면에 기호는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국산 맥주도 종류가 많습니다. 과일향, 바닐라향, 체코 필스너 스타일 등 10종류 맥주를 하루 딱 8,000병만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 시원한 목 넘김 대신 깊고 풍부한 향이 승부수입니다. 한 모금 꿀떡 삼키고 와인과 다르게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올라올 때 코로 주변에 이렇게 퍼지는 향이 정말 일품입니다.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입소문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마시거나 이태원, 강남 등 일부 술집에서만 유통되던 소규모 브리오리 맥주들의 판매 규제가 풀린 겁니다. 여름 맥주 시즌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 4개 양조장에 27가지, 연말까지 100가지의 수제 맥주가 대형마트에 진출합니다. 이미 2년 만에 2배 규모로 커진 수제 맥주 시장은 올여름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맥주의 그런 선택권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 생산에 수입 맥주보다 국산 맥주의 주세가 더 붙는 구조 때문에 맥주치고는 아직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점 등이 걸림돌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코가 번지냈어요. 그랬어요. 5살 준호는 2주 전 갑자기 생긴 환각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미가 빙글빙글 돌면서 벌레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독수리가 나한테 와 이러면서 이러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이가 턱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1년 넘게 다녀온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한 준호 부모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낮잠 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을 거칠게 다루는 듯한 장면이 수차례 담겼습니다. 또 하원 시간엔 아이가 아직 방에 있는데도 재촉하듯이 불을 일부 꺼버리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5살 반 아이들 16명 가운데 7명이 어린이집을 나갔습니다. 목 뒤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 어머니 6명은 지금 어떻게 퇴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새벽에 악몽을 꾼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보여졌을 때요.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학대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사님 높이서 하면은요 저희 선생님 제가 이렇게 팔만 잡아다녀도요 CCTV는 그렇게 각도로 나와요. 학대다 얘기를 뭐라고 하면 선생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또 아이들에게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준호에게 환각 증세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2달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어린이집 교사 2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늘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 경찰과 지역 시민단체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으며 이 단체 관계자는 경찰 제지가 예상돼 앞서 지난 3일 김포에서 전단 15만 장을 이미 뿌렸고 앞으로도 살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이행하기에 앞서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국방, 외교, 통일, 해양, 수산 이 4개 부처의 장관이 함께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해군의 3차례 교전과 북한군의 포격까지 국방, 통일, 외교, 해수부 장관 4명이 남북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최북단 연평도와 백령도를 함께 찾았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바꾸자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해 주민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해서입니다. 다 결정해서 선물을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어민들께서 무슨 것을 요구하는가를 듣고 60년 넘게 불안과 싸워왔던 어민들은 무엇보다 군사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평도 어민들이 이렇게 실상이 힘든 거를 어민들을 위주로, 연평도 어민들 위주로 반영해가지고 정책을 세워줬으면. 어민들은 NLL 일대는 마지막 남은 황금 어장이라며 야간 조업 허용 등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제안도 쏟아냈습니다. 해상공원을 조립해서 어민들의 수산물 국가센터를 지어서 정부는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대지 않는다. 이거는 또 남북한 간에 92년도 우리가 발효가 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남북 간에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걸 논의하기 전까지는 NLL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 남북은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도 공동 어로 수역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어로 수역의 위치, 근본적으로는 NLL 인정 문제 등으로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번 달 열기로 합의한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서해 평화 수역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또 와서 또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여기만 너무 북한이어서 춤을 추고 모두 반갑게 기다리는 봄바람이 부네요. 콩콩콩콩 설레이며 피어난 꽃봉오리 호호호호 새색시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날인 오늘 소외 지역 어린이 2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군악대 공연과 의장대 시범을 함께 관람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박 터뜨리기를 하는 등 명랑운동회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충남 보령 원산도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등 도서, 벽지, 접경 지역 10여 개 초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장애 아동 등이 초청됐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난 한 주에 어떤 이슈가 인터넷에서 화제였는지 알아보는 이슈콕. 이번에는 노동절과 대한항공 갑질 등이 이슈가 됐네요. 조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주까지 온라인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언급량 14만 건이었는데 주로 회담 이후 절차, 앞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근로자의 날에 대한 언급량도 많았습니다. 특히 예전 명칭인 노동절 2만 건 가까이 언급됐는데요. 과거 유신 정권이 노동이란 말을 수동적인 느낌의 근로란 용어로 바꾼 건데 이걸 되돌리자는 논의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5위는 한진 일가의 갑질 파문. 물벼락 갑질이 알려진 지 3주가 넘었지만 비리 폭로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3년 반 전 땅콩회항 사건이 회자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들의 횡포가 갑질 수준이 아니라 직원들을 범죄에 이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밀수, 비밀 공간 등 관심사도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각각 한진 계열사 건물 1층, 알짜 위치에 커피점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갑질에서 범죄에 특혜 의혹까지. 온라인 익명 게시판 속 혼자 삭히던 분노는 이제 화면 바깥 광장, 함께 든 촛불이 됐습니다. 그들의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참석자를 색출할 텐데 몇 명이나 나올까 싶었지만 수백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의 용기도 용기지만 온라인에서 함께 분노한 여론의 힘도 무시 못할 겁니다. 전국 영화관의 80% 가까이를 독차지한 할리우드 대작을 제치고 온라인에서 유독 화제인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 영화 단갈입니다. 인도어로 레슬링 경기라는 뜻인데 인도 여성 레슬러 자매의 실화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개봉관을 찾기도 어려운 이 영화에 왜 관심이 높을까요? 함께 언급된 단어들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여성, 가부장, 편견. 미투운동 등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자가 무슨 레슬링이냐는 가부장적인 편견에 맞서는 영화 내용이 주목받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 누리꾼들의 애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소방청은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서비스 이슈콕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설치돼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일부 보에서는 벌써 물 색깔이 변하고 녹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서 4번째에 있는 칠곡보입니다. 강바닥에서 채취한 진흙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사급수에서 사는 굵은 깔따구도 나옵니다. 수질의 지표가 되는 용존산소량도 수심 10m로 내려가자 0.13ppm까지 떨어집니다. 산소량이 2ppm 아래면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수문을 닫고 유속이 없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이 강바닥에 뒤덮이고 칠곡보에서 뜬 강물에선 푸른빛이 돌고 강을 따라 하류로 갈수록 더 짙어집니다. 원래는 벌써 녹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심한 녹조 현상이 발생할 거로 예상됩니다. 4대강 일부 보에 대해 수문을 열기로 결정했지만 낙동강 중상류에 있는 칠곡보는 아직 수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녹조 방지를 위해 수문을 개방할 경우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도 덜 스며들어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농사지 불 없으면 왜 농사지? 올봄 같은 데에 감옥에 물 걱정 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면 환경단체들은 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수문 개방을 촉구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근감소증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낙상이나 골절 원인이 되는 질병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공윤선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77살인 최순란 씨. 지난달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벅지뼈에 허리뼈까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최 씨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에 걸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의 근육량이 같은 나이대 정상 노인의 60%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감소증 환자는 근육의 양과 기능이 정상보다 현저히 떨어져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골밀도도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뼈가 부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한 50m만 걸어가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누가 그렇게 미끄러질 줄 알았어야지. 근감소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남자는 5.2배, 여성은 2.2배나 높습니다. 근감소증은 영양 부족과 운동량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갑자기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질 경우 단순한 노화로만 여기지 말고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보행을 잘 못하시다가 여러 가지 대사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요양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근력이 떨어지면서 그냥 누워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근감소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선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근력 운동도 하는 게 좋습니다. 고기와 콩 등의 단백질과 비타민 D의 꾸준한 섭취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네, 어린이날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 더비가 벌어진 프로야구 잠실 라이벌전. 엘리니와 두리니 과연 누가 웃었을까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1996년 시작된 어린이날 잠실 더비는 11년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시작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회 초 투아웃에서 최주환의 외야 뜬공이 LG의 어정쩡한 수비로 2루타가 됐는데 곧바로 김재환이 투런 홈런을 쳐냈습니다. LG 선발 윌슨은 6번째 퀄리티 스타트에도 운이 따르지 않은 반면 3차례 병사를 이끈 장원준은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3승째를 거뒀습니다. 8연승으로 잘 나가던 LG는 최근 6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4연승 중이던 한화를 저지했습니다. 3회 연속 적시타에 김원곤의 3점 홈런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삼성은 4회에 홈을 파고든 김성훈이 비디오 판독 끝에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박혜민의 투런포까지 터지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고 장원삼은 384일 만에 선발승에 어린이날 오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어린이날에 계속 이렇게 자주 등판하게 되는데 계속 이겨서 기분 좋고 등판할 때마다 어린이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던지겠습니다. 기아는 NC를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고 롯데는 9회에만 7점을 뽑으며 SK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하루만 10만 명 넘게 야구장을 찾은 KBO 리그는 175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축구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 1차전은 지루하다는 평가와 역대 최소 관중이라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오늘 슈퍼매치 2차전은 어땠을까요? 네, 서울 이을용 감독 땡의 홈경기 데뷔전이었는데요. 서울의 에반드로가 잡고 라인을 따라서 해집고 가다가 그대로 크로스 안델손이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자, 전반 2분 만에 선취골을 성공하는 서울입니다. 이번엔 수원으로 이적한 대안의 터닝 슛!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다시 볼을 따낸 에반드로가 앞에 공간을 보고 뻥 차주는데요. 바람처럼 달려가는 안델손 그대로 골입니다.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아름답군요. 자, 수원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추격했지만 결국 서울 이을용 감독 대행이 첫 승을 신고합니다. 어린이들 덕분에 관중도 3만 6천여 명이나 됐던 슈퍼매치 2차전이었습니다. 조금 더 빠른 템포 축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절대 강자 전북은 전남과 득점 없이 비기면서 9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남자 탁구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에서 일본을 꺾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6년 만에 남녀 동반 메달을 확보한 가운데 여자 남북 단일팀은 다가올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아쉬운 단일팀의 패배를 남자 대표팀이 서력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세계 랭킹 53위 정영식은 세계 랭킹 13위인 일본의 탁구 천재 하리모토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주자로 나선 이상수가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하긴 했지만 장우진이 세계 14위 미츠다이라를 꺾으며 흐름을 되돌렸습니다.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다시 에이스 정영식. 미즈타니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고 팀을 준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동메달을 확보한 대표팀은 독일과 내일 새벽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부담은 됐지만 그런 거를 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이길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어느새 자매처럼 친해진 여자 단일팀은 서로를 격려하며 아시안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팀의
약간 유익한 전제로 내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더 좋은 성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6년 만에 남녀 동반 메달을 확보한 탁구 대표팀은 이번에 얻은 남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오는 8일 귀국 즉시 단일팀 구성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아시안 게임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네, 내년 1월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키르기스스탄, 필리핀과 함께 C조에 편성됐습니다. 어린이날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봄바람은 여전했지만 내내 화창해서 활동하기 좋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 아침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00mm 이상,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그 외 지역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에선 내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에선 월요일 오후부터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강풍은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서쪽에서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이 차츰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에선 밤에는 대부분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로 더웠던 오늘보다 최고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9도, 대구 18도로 일시 서늘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엔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